식빵 한 조각만요. 손님, 여기는 80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82년의 세월을 견뎌낸 손이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던 손이 이제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제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청담동의 고급 베이커리 카페라 매종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하고 한가로운 부유층 주부들이 크루아상을 뜯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명품 매장들의 쇼윈도우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과 여유가 공기처럼 흐르는 가난이란 단어조차 낯선 공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박진우, 82세. 그의 등은 심하게 굽어 있었고 회색빛 낡은 코트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코트 자락 밑으로 보이는 바지는 더러웠고 신발은 한쪽 밑창이 떨어져 나가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묘하게도 품이 있는 이목구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누군가였던 사람, 한때 빛났던 사람의 흔적이 그 얼굴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대화 소리가 낮아졌고 시선들이 하나둘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불편함, 거부감, 혐오, 그런 감정들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코트 자락을 끌어당기며 자리를 옮겼고 중년 남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왼쪽 다리를 약간 끌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낡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박진우는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4개, 총 500원.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하나하나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전이 대리석 카운터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들렸습니다. 식빵 한 조각만요.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배고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직원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화장한 얼굴에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박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역겨움이 얼굴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손님 여기는 직원이 말을 시작했을 때 뒤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진우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닙니다. 나가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식빵 한 조각이면 500원이면 박진우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식빵 한 조각이 3,000원입니다. 돈 없으면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매니저가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저런 사람이 여기는 왜 들어와라고 속삭였고 다른 누군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다시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동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100원짜리. 박진우는 무릎을 굽혀 동전을 줍려 했지만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한서연, 45세. 그녀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오랜 시간 자신을 통제해온 사람의 얼굴.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박진우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박진우의 손에 동전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박진우의 손을 잠깐 스쳤을 때 서연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손의 촉감, 거칠었지만 손가락 끝마디가 유난히 단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의 손. 서연의 시선이 박진우의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옆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케이스. 서연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그것은 명함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명함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진한 갈색 가죽의 금색 테두리, 케이스 모서리에 작게 새겨진 첼로 문양. 서연은 그 케이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약혼자 민준호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던 케이스. 스승님이 주신 거야.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거래. 세계에 딱 50개밖에 없어.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날 준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환했습니다. 서연은 매니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분 드실 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한서연.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클래식 음반사 아르테 사운드의 대표. 이 카페의 VIP 고객. 아, 한 대표님. 하지만 샌드위치 세트 2개,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여기서 먹고 갈게요. 서연이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멍하니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서연이 창가 자리로 박진우를 안내했습니다.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의 부드러움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의자에 앉아봤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박진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진우의 가방 옆 주머니, 그 명함 케이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실례지만 서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가방에 있는 케이스, 그거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박진우는 서연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함 케이스. 그는 천천히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케이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이게 내 거였나요? 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머릿속이 자꾸 뒤섞여서.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명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박진우였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서연은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매일 밤 꿈에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호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첼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손은 준호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고 준호는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연습실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악보들, 보면대, 의자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란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세요? 박진우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자였던 것 같은데. 박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름이 민준호. 서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맞아요. 준호. 서연은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케이스 안쪽 가죽의 이음새 부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케이스를 햇빛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금색 잉크로 쓰인 작은 글씨. 스승님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준호. 서연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노인, 이 초라하고 떨리는 손을 가진 노인이 준호의 스승이었습니다. 준호가 그토록 존경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서연은 준호에게서 스승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스승에 대해 말할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과 고통이 뒤섞인 표정. 선생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호가 제 약혼자였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샌드위치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멍하니 사진을 쳐다보고 있었고 서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카페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 같았습니다. 서연은 박진우를 관찰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얼굴에는 한때 잘생겼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높은 콧대, 깊은 눈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세월과 고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지저분한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드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드세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 부드러운 빵, 신선한 야채, 모든 것이 그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의 스승이 이렇게 되었다니. 준호가 알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선생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진우는 샌드위치를 삼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내 마지막 제자였어요. 박진우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국립교향악단의 수석 첼리스트였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제 이름이 알려져 있었죠. 신문에도 나고 음반도 내고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리허설 끝나고 집에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오른손이 망가졌어요. 그는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세히 보았습니다. 검지와 중지가 미묘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관절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다시 연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음이 흔들렸어요. 활을 잡는 힘이 달랐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완벽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은퇴했습니다. 40대 후반에 너무 이른 나이였죠. 하지만 무대에 설 수 없다면 더 이상 음악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박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개인 레슨,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재능이 없었습니다. 혹은 재능은 있지만 열정이 없었죠. 저는 까다로운 스승이었어요. 요구가 많았고 기준이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러다 준호를 만났습니다. 2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준호는 특별했어요. 20살이었는데 첼로를 잡는 순간부터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손가락의 각도, 활의 압력, 음의 표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타고난 재능이었죠. 박진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아니, 제가 본 첼리스트 중에서도 손꼽을 만했어요. 저는 준호에게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박진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재능 있는 첼리스트였는지,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였는지. 준호와 저는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5시간씩 연습했어요. 저는 가혹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죠.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국제 콩쿠르를 준비했어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첼리스트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였죠. 박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15년 전 콩쿠르 3개월 전에 준호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저는 준호를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몇 달 동안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콩쿠르가 코앞이었으니까요.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아내는 저를 떠났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는 자신의 남루한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다니. 준호는 서연의 약혼자였고 박진우의 제자였고 그 자신의 꿈을 줬던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두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준호가 사고 나던 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차에 박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격이 그의 얼굴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친구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어요. 준호가 운전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어요.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갑자기 트럭이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또렷했습니다. 미끄러지는 바퀴 소리, 준호의 비명, 부서지는 유리, 그리고 정적, 깊은 무서운 정적. 제가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경미한 부상만 입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서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슬픔 속에서, 각자의 죄책감 속에서 카페의 소음은 여전히 멀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신을 사랑했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행복했겠네요. 마지막 순간에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을까? 준호는 행복했을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고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서연이 물어보면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박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준호가 사랑한 사람이니까요. 준호의 스승이니까요. 서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를 잃고 15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일에만 매달제 시도님 계속 편집였습니다. 감정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남긴 것들을. 박진우는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집만 될 겁니다.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요. 선생님, 서연의 차는 검은색 BMW였습니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이 낯설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맡아보는 좋은 냄새인지 박진우는 자신의 냄새가 부끄러웠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냄새. 죄송합니다. 제가 냄새가 괜찮습니다. 서연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청담동을 빠져나와 한강을 건넜습니다. 겨울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박진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한때 자신도 이 도시의 일부였습니다. 성공한 음악가, 존경받는 스승, 하지만 이제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신호등 앞에서 멈추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사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이 목을 조였습니다.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요양원. 하지만 3개월 전에 나왔어요. 비용을 낼 수가 없어서. 그럼 지금은 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가끔 쉼터에도 가고요. 서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족은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예수. 3살 아래예요. 지금 79세일 겁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왜요? 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해수기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고 혼자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 보냈는데 손주들 돌봐주느라 힘들어요. 제가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의 자존심을 이해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삶 속에서도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 차는 서초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집입니다. 들어가시죠. 아파트는 30층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샤워하시겠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수건과 새 옷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자 옷이었습니다.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옷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못 버렸어요.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옷을 받았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 15년 만에 다시 준호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준호를 사랑했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투명 주머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29살의 준호. 서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 준호의 미소,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000년 전 일 같기도 했습니다. 30분 후 박진우가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감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깨끗해진 박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전히 늙고 야위었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의 자세, 예술가의 기품.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선생님, 준호에 대해 더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마지막에 어땠는지. 박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6개월 동안 달라졌습니다. 박진우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준비를 하면서 준호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연습 시간은 늘었지만 집중력은 떨어졌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어요. 저는 더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완벽해야 한다. 매일 그렇게 말했어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콩쿠르 곡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화를 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주 후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 곡? 작곡한 거라도 있냐? 준호는 악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몇 달 동안 몰래 작곡한 곡이었어요. 박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악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콩쿠르에 아마추어 작곡 따위 들고 갈 거냐? 정신 차려라. 그때 준호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상처받은 표정. 하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연습도 했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기계적으로만 연주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준호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승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냐? 10년을 투자했는데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박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준호는 서연에게 스승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콩쿠르 끝나면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속마음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작곡한 곡, 그 악보 아직 있으세요?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찢어버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준호가 다시 썼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준호의 유품을 받지 않았어요.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준호의 유품, 서연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상자, 창고 어딘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그 상자, 저한테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준호의 유품이 보관된 곳에. 박진우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박진우를 데리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회사 소유 창고였습니다. 오래된 음반과 악기, 그리고 개인 물품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창고는 넓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서연이 중얼거리며 상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서연이 구석에서 큰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민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준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 책, 사진, 그리고 첼로 케이스. 서연은 첼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열지 않은 케이스. 그녀는 잠금 장치를 풀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첼로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갈색의 첼로. 준호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악기. 서연은 첼로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박진우는 첼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케이스 안쪽 주머니를 뒤지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악보였습니다. 손으로 그린 오선지에 빼곡하게 음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스승님께 드리는 노래. 서연과 박진우는 동시에 악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진우의 손이 악보 위로 떨리며 뻗어졌습니다. 이게 준호가. 악보 여백에는 준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작게 쓴 메모들. 스승님, 이 곡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스승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연습했습니다.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음악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감옥 같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또 다른 페이지. 언젠가 용기를 내서 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스승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들어만 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 스승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박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82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미안해.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고통, 준호의 갈등, 모든 것이 이 악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예숙이라고 합니다. 박진우의 여동생인데요. 서연은 놀라서 박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3개월 전에 나간 후 연락이 없다고. 혹시 오빠를 봤느냐고. 저는 오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담동 카페에서 오빠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한서연이라는 분과 함께 있었다고. 그래서 검색해보니 음반사 대표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오빠 아세요? 서연은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도 전화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계세요.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오빠가 괜찮으세요? 네. 지금 만나실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서연의 아파트에 이예숙이 도착했습니다. 이예숙은 79세였지만 정정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이예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박진우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혜숙아.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예숙이 달려와 박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박진우도 동생을 안았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고. 왜? 미안하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무슨 짐이에요?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나 차를 준비했습니다. 남매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10분쯤 후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예숙은 박진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오빠 요양원 비용은 제가 낼 수 있어요. 꽃집 정리하고. 안 돼.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숙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 오빠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이예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예숙이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서연 대표님이시죠? 오빠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가족 문제니까. 저는 민준호의 약혼자였습니다. 이예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호. 오빠 제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선생님은 준호의 스승이셨고요. 저는 준호를 통해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예숙은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좋은 분이셨어요. 오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서연과 박진우가 동시에 이예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준호 씨가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준호 씨가 울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스승님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박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는 그 말에 상처받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자책하셨죠. 저는 오빠한테 준호 씨도 힘든가 보다 이해해줘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듣지 않으셨어요. 이예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준호 씨한테 다시 전화하셨어요. 화해하려고. 하지만 준호 씨는 차갑게 대했대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스승님도 이제 놓아주세요. 오빠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박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준호가 죽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그 후로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준호 씨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셨죠. 요양원에 들어간 것도 저한테서 멀어진 것도 다 그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이예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고통, 박진우의 집착,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모든 것이 이제 명확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악보에 적혀 있었어요. 스승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준호는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지만 선생님을 배신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선생님도 준호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에요. 서연이 이예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예숙 선생님, 제가 오빠를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함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예숙은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빠를 돕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함께 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서연은 박진우와 이예숙을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아르테 사운드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음반 판매점이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과 녹음실,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4층 연습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방음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밖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벽면에는 여러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첼로 케이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시선이 케이스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건 준호의 첼로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케이스에 다가갔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에 다가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첼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곡선, 깊은 갈색. 박진우의 손이 첼로로 뻗어졌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만져보세요. 서연이 격려했습니다.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첼로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촉감, 줄의 긴장감, 모든 것이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시도님 계속 편집한 때 그의 손이 만들어냈던 음악, 한때 그가 사랑했던 세계. 활을 잡아보시겠어요? 서연이 활을 건넸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활을 받았습니다. 활은 익숙했습니다. 무게, 균형,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굳어 있었고 악력이 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첼로를 무릎 사이에 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등이 굽어 있어 제대로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예숙이 다가와 오빠를 도왔습니다. 의자를 받쳐주고 첼로 위치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박진우는 화를 줄여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떨리고 불안정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소리였습니다. 음악이었습니다.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활이 떨렸습니다.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못하겠어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박진우가 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박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연주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준호의 곡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작곡한 스승님께 드리는 노래. 15년 동안 먼지 속에 묻혀있던 악보. 이 곡을 연주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젊은 첼리스트예요. 실력이 뛰어나고 준호처럼 열정적인 친구죠. 박진우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음표들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손은 떨렸지만 눈은 악보를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평생 음악을 한 사람의 눈. 아름답네요. 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이런 곡을. 악보를 보며 박진우는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준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목소리입니다. 들어주세요, 스승님. 준호야. 박진우가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구나. 이예숙이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잠시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석 씨? 저 한서연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강민석은 28세의 첼리스트였습니다. 서연의 회사와 계약한 신인 아티스트였습니다. 재능이 뛰어났고 준호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준호의 곡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흘 후 강민석이 회사에 왔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악보를 주었고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민석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연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민석이 악보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선배님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민석은 곡을 연습했습니다. 박진우는 매일 연습실에 와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이 부분은 강렬하게. 하지만 점차 박진우는 조용해졌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준호의 음악을, 준호의 목소리를. 연습 중 어느 날 강민석이 한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음표는 간단했지만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강민석이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연주해야 할까요? 박진우는 악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부분 여백에는 준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스승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모든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 박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연주하세요. 하지만 슬픈 감사예요. 이별을 예감하는 감사.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음이 울렸습니다. 눈물이 담긴 소리. 박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연습이 끝난 후 박진우와 서연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난간에 기대어 서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곡을 음반으로 내고 싶습니다.
작은 콘서트도 열고 싶고요. 준호를 기리는 무대를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준호가 기뻐할 거예요. 선생님의 음악도 함께 담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놀라서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음악요? 네. 선생님도 한때 뛰어난 첼리스트셨잖아요. 녹음된 음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복원하고 싶습니다. 잊혀진 거장 시리즈라는 기획으로요. 박진우는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잊혀진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영향을 준 스승으로서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아픔도 음악의 일부예요. 박진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집이 있었을 때 오래된 릴 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제 연주 녹음들이요. 집을 잃을 때 창고에 맡겼는데 보관료를 내지 못해서 아마 처분되었을 거예요. 어느 창고였는가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개인 창고였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잘 찾아보겠습니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연은 회사 직원에게 인천 부평구의 모든 개인 창고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 창고에 박진우 명의로 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관료 연체로 곧 처분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연체료를 지불하고 박진우, 이예숙과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오래되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관리인이 안내한 공간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악보들, 낡은 의류들, 그리고 한 상자 안에서 금속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예요. 박진우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오래된 릴 테이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테이프에는 날짜와 공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녹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1990년 12월 15일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박진우의 전성기 녹음이었습니다. 이걸 복원할 수 있을까요? 이예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복원 전문가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테이프라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테이프들을 회사로 가져온 후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테이프의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연은 박진우와 이예숙을 회사 녹음실로 초대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자신의 연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첼로의 깊은 울림, 완벽한 테크닉, 감정이 살아있는 표현. 박진우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52세의 자신이 들렸습니다. 건강했던 손, 확신에 찬 활놀림, 음악에 대한 사랑. 곡이 끝났을 때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름다워요, 오빠. 이예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박진우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가 저런 사람이었나요? 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음악가입니다. 연주할 수 없어도
음악은 선생님 안에 살아있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희망, 자부심, 존엄. 그날 이후 박진우는 매일 회사에 왔습니다. 복원된 테이프들을 듣고 강민석의 연습을 지켜보고 준호의 곡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서서히 그는 다시 음악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품위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한서연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비서가 안내했고 남성은 서연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승호라고 합니다. 국립교향악단 예술감독입니다. 서연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승호는 한국 클래식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박진우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승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돌더군요. 한서연 대표가 잊혀진 거장을 재조명한다고. 그 거장이 박진우 선생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박진우 선생님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했고 박 선생님은 첼로를 하셨죠. 실내악 합주단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가 본 첼리스트 중 최고였습니다. 정승호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사고 후 박 선생님이 무대를 떠났을 때 우리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죠. 제 부끄러움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함께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박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승우가 기다리고 있다고. 박진우는 30분 후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예숙도 함께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을 때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진우 형, 정승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승우야.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승우가 다가와 박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형.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형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보지도 못해서. 아니야. 내가 숨었어. 부끄러워서. 형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형은 여전히 위대한 음악가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과 이예숙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형, 제안이 있습니다. 정승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국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형의 연주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복원된 녹음으로요. 그리고 민준호 씨의 곡도 함께. 박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립교향악단 무대에? 네. 형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30년 늦었지만 형을 다시 그곳에 모시고 싶습니다. 박진우는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선생님. 박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이예숙의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임시로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준호 때문에, 서연 때문에, 해숙 때문에. 준호야. 박진우는 마음속으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구나. 용서와 화해의 선물을. 고맙다, 제자야. 그리고 미안하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연은 박진우와 이예숙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송파구의 깨끗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노인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예숙은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준호를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해요. 준호가 사랑한 스승님이 편히 사실 수 있게. 이예숙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서연의 치유 방식이라는 것을, 준호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박진우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초기 단계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주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기억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뇌의 다른 영역에 저장되거든요. 계속 음악을 하세요. 그게 최고의 치료입니다. 박진우는 매일 회사에 나갔습니다. 더 이상 연주하지는 못했지만 음악 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강민석의 연습을 지도하고 복원된 자신의 음반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작은 사무실을 내주었습니다. 명패에는 음악 고문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꽃집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였습니다. 작별은 슬펐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돌보는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남은 시간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연주의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승호는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짰습니다. 전반부는 박진우의 복원된 연주 2곡, 후반부는 강민석의 라이브 연주로 준호의 스승님께 드리는 노래. 이 연주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닙니다. 정승호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거장에 대한 헌정이고 잃어버린 제자에 대한 추모이며 음악을 통한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진우의 과거 이야기가 재조명되었습니다. 30년 전 국립교향악단 수석이었던 전설, 사고로 무대를 떠났던 비극, 그리고 거리에서 발견된 놀라운 재회. 하지만 서연은 박진우를 언론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음악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연주의 일주일 전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2,500석 규모의 웅장한 홀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객석에 앉아 리허설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국립교향악단이 자리하고 있었고 강민석이 첼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곡이었습니다. 첫 음부터 박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전 죽은 제자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스승님 들리세요? 제 노래가 들리세요? 박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려, 준호야. 들려. 정말 아름다워. 미안하다.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곡이 끝났을 때 리허설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석이 무대에서 박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의 전날 밤 서연은 박진우와 이예숙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내일이 무섭습니다. 박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그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비록 연주는 하지 않지만 떨리시는 게 당연해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도 함께 할 거고 저희도 옆에 있을 겁니다. 서연 씨, 박진우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거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선생님이 준호를 키워주셨잖아요. 비록 마지막이 아팠지만 준호가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준호는 행복했을까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행복했을 거예요. 음악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도 사랑했고 저도 사랑했으니까요. 박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연주회 당일 2025년 3월 15일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예술이전당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매진된 공연이었습니다. 음악 애호가들 뿐 아니라 박진우의 이야기를 들은 일반인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전설적인 첼리스트가 정말 오나? 민준호라는 젊은 작곡가의 유작이라는데? 오후 7시 개장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이예숙의 부축을 받으며 홀에 입장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맞춰준 맞춤 양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화장을 했습니다. 82세의 노인이었지만 품위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제시도님 계속 편집 박진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 무대를 빛냈던 거장.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관객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저 초대된 귀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박진우는 1층 중앙 좌석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이예숙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박진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정승호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승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특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해의 무대이고 추모의 무대이며 부활의 무대입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30년 전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는 전설적인 첼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박진우. 그는 국립교향악단의 수석이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승호가 박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조명이 박진우에게 비춰졌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진우에게 향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져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그는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과 이예숙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진우 선생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승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비록 육신은 없지만 음악으로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민준호. 박진우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였고 15년 전 우리 곁을 떠난 젊은 첼리스트입니다. 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음악을 함께 듣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음악을, 사랑과 고통의 음악을,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음악을. 정승호가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고 박진우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진우. 첼로를 안고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에 녹음된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박진우의 연주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완벽했습니다. 복원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마치 어제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35년 전 자신의 연주. 그때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건강했던 몸, 자신감 넘치던 태도,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홀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분 휴식 후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 강민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첼로를 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국립교향악단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승호가 지휘대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준호의 사진이 떴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9살의 준호.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준호의 얼굴. 큰 스크린에 가득 찬 준호. 민준호 작곡, 스승님께 드리는 노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승호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의 첼로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부터 다른 음악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연주가 완벽하고 기술적이었다면 준호의 곡은 날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하지만 힘들어. 내가 무너지고 있어. 스승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미안해요, 모두에게. 제가 약해서. 박진우도 들었습니다. 준호의 고백을, 준호의 눈물을, 준호의 사랑을. 곡은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간에는 슬프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곡은 변했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평화로워졌습니다. 마치 준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어. 용서해줘서 고맙고. 그때 관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2,500명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울음 섞인 박수. 강민석이 무대에서 박진우를 향해 첼로를 들어 올렸습니다.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정승호도 박진우를 향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박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예숙은 오빠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로비에서 작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진우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옛 동료들, 학생들, 팬들. 박진우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 김영희예요. 40년 전 선생님께 첼로를 배웠던.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영희 양.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음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연, 박진우, 이해숙만 남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세 사람은 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빈 객석, 어두운 무대. 하지만 여전히 음악의 잔향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서연과 이해숙이 뒤따랐습니다. 무대 중앙에 첼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연주한 첼로. 박진우는 첼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첼로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박진우가 첼로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었어. 내 노래. 정말 아름다웠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 나는 내 음악을 진작 들었어야 했어. 미안하다. 서연이 무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첼로를 만졌습니다. 준호야, 나예요. 서연이. 오늘 내 음악이 세상에 나왔어. 모두가 들었어. 모두가 울었어. 내가 자랑스러워. 이해숙도 다가와 첼로를 만졌습니다. 준호 씨, 저는 박진우의 여동생 이해숙이에요. 오빠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빠한테 음악을 주셔서 감사해요. 세 사람은 첼로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바람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한때 음악을 만들었던 손. 지금도 음악을 사랑하는 손. 박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준호의 이름도, 서연의 얼굴도, 오늘의 연주에도 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또렷했습니다. 살아있구나. 박진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사랑받고 있어. 준호도 살아있어. 음악 속에서 우리는 함께야. 6개월 후 박진우의 음반 잊혀진 거장 시리즈 제1편이 발매되었습니다. 준호의 스승님께 드리는 노래도 함께 수록되었습니다. 음반은 놀라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클래식 차트 1위, 언론의 주목,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 서연의 회사는 잊혀진 음악가 재조명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점점 흐려졌지만 음악에 대한 감각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이해숙은 매일 오빠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가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너는 누구야? 하지만 이해숙은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오빠, 저 해숙이에요.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서연은 일주일에 2번 박진우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음악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우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 대한 기억만큼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박진우에게 준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아세요? 박진우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좋은 제자였지. 재능이 뛰어났어. 나보다 훨씬 나았어. 선생님은 준호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사랑했지.
지금도 사랑해. 박진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용서해줬을까? 준호가 나를? 물론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음악은 계속되는구나. 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음악은 남아. 준호의 음악도, 내 음악도. 그게 위로가 돼. 서연은 박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 늙은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네, 선생님. 음악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건반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를 보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첼로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들려? 나 다시 음악하고 있어. 너 때문에. 박진우 선생님 때문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살고 죽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악만큼은 영원했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잊혀진 악보는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선율이었습니다. 함께함의 선율이었습니다. 박진우는 82세였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몸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 속에서 살아있었습니다. 준호는 죽었습니다. 15년 전에. 하지만 그의 음악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사랑도, 그의 용서도. 서연은 45세였습니다. 오랜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잊혀진 음악가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음악이었습니다. 이예숙은 79세였습니다. 오빠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빠의 미소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함께였습니다. 음악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당신의 마음에도 한음표에 담긴 진심처럼 오늘의 이야기도 당신 마음에 닿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또 다른 인연을 피워냅니다.